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즘 메타가 뭐냐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다 멋진 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사업한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스트 원 이즈 더 이지스트 원이에요. 이게 저는 인터넷 초반이라고 굉장히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은 AI로 텍스트나 사진밖에 못 만듭니다. 결국에는 AI가 결국엔 영상도 만들어줄 거고요. AI가 뭐 아파트 설계 도면까지 다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대중화가 돼서 더 사람들이 정말 검색처럼 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의 일부분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정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AI로 돈 복사 기계를 만들어내서 누군가는 분명하게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거의 한 대표님이랑 저랑 일찍 와가지고 한 50분간을 떠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네. 떠드시면 돼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능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GPT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본명도 말씀하셔도 되나요? 아니요, GPT맨으로 하는 GPT맨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다들 닉네임으로 하니까. 네네. 네, 오늘 GPT맨님 모셨고 챗GPT에 관해서 되게 많은 걸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PT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챗GPT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2위 규모의 챗GPT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랑 그리고 네이버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회사인 타링이라고 메가스터디 자회사랑 전속 계약이 되어 있어서 챗GPT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사를 매각한 경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매출 한 25억 정도 그리고 직원 수 한 3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정말 운이 좋게도 코로나 시기에 잘 만들 수 있어서 크몽이라는 좀 큰 스타트업에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작년에 정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냥 한량같이 놀았는데 제가 작년 말에 한국에 복귀했거든요. 작년 말에 한국에 복귀했는데 이게 투자 쪽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최저점이었고요. 한국 부동산도 작년 말에 진짜 난리였어요. 작년 말에는 진짜 한국 부동산도 최악이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최저점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로 귀국할 때 봤더니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같은 그런 IT 회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냥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받아준 데가 없는 거죠. 받아준 데가 없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하다 보니까 챗GPT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개발자분들은 누구보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다. 이거는 정말 인생을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도 안 듣고 한 1개월 만에 그 회사 그만두고 그리고 한 2-3개월은 다녔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제 챗GPT로 서비스 만들면서 그리고 강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개발자분들이 챗GPT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또 개발자분들이 또 워낙 기존에 해오셨던 게 있다 보니까 그 챗GPT가 내놓는 그 코딩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챗GPT가 내놓는 코딩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개발자님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진짜 잘 작성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들으면은 코딩이 다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위 0.1% 정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걸 그냥 챗GPT한테 요구만 해도 코딩을 잘 해주니까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챗GPT가 틀릴 수 있어요. 사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코딩을 했는데 넣어서 이제 해보면은 이제 빌드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빌드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코드를 돌려보면은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코딩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왜 틀리는지 모르고 이유를 못 찾을 수 있는데 코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 코드가 틀렸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틀린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굉장히 크게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신 분들은 다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곤조인 거죠. 사실상 곤조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사실 사업한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사의 신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리사로 곤조 부리는 애들이 제일 장사를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이제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도 네네네. 개발 곤조 부리는 사람들이 뭐 생산성이 가장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리 이제 장사신도 이제 말하다 보면은 요즘에 밀키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B2B로 나오는 식당에서 그냥 포장만 해서 팔면 되게끔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자카야를 가더라도 그 포장 상품 그냥 데워서 주는 경우 많은데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곤조를 부리려고 요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고객들은 요리를 한지 잘한지를 모르죠. 그냥 냉동식품 해도 맛있고 요리한 거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곤조 부리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개발자님들도 챗GPT가 다 코딩을 해줘요. 코딩을 해줬는데 자기 곤조와 지조 때문에 이제 나 싫다, 나 직접 코딩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네. 근데 개발자 출신이신데 네. 원래 문과셨던 것 같아요. 문과에서 이렇게 개발자로 그 진로를 어떻게 보면 틀었다고 볼까요? 좀 방향성을 바꾸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IT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봤던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페이스북 네. 창업 성공 스토리를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IT 사업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더 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융합형 인재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형 인재를 키우겠다. 근데 저는 그 등장 전부터 이제 경영학과인데 컴공을 복전을 했었는데 지금 컴공 복전생들이 각 학교마다 최소 100명은 넘어갑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컴공을 복전하던 사람이 타과생이 3명이었어요. 3명. 그러니까 그 3명 중 1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IT 회사를 꿈꿨으니까 그래서 그 개발자를 하다가 근데 이게 첫 직장이 제가 개발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개발자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라인을 합쳐서 이제 개발자는 네카라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그런데 맞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카라 들어가면은 와 저거 큰일 나는 어르신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 들어보지 못한 회사 삼성이나 현대 같은 SK나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고 네이버 카카오 라인은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직장은 사실 인턴은 지금 배틀그라운드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 제일 좀 너무 성장이 빨리 해서 너무 인턴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현실을 좀 깨달았거든요. 되게 박봉에 좀 일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기업 가야겠다 싶어서 대기업으로 저도 전환한 케이스인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 좀 역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거의 깡패가 된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라인이 연봉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그 회사 크래프톤 네, 거기도 이제 연봉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특이한 케이스이시기도 하신데 좀 그 창업하고선 매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경험이랑 지금 이제 챗GPT의 등장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챗GPT 등장 이전에 사업을 하셨을 때 어떤 운영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챗GPT 등장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려요. 이거 너무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사업의 흐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이 불황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불황을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터진 직후에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언택트 붐과 그리고 인건비가
고용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런 부분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다 망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대한항공이 그때 흑자를 봤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고요. 네.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다 적자인데 대한항공 흑자를 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고용보험에서 90% 정도의 인건비를 그냥 대한항공한테 줬습니다. 항공사의 인건비가 보면 항공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은 뭐 항공기 감가상각비 빠지고 뭐 유류비 빠지겠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사실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고용보험에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전에 그 진보 정권에서는 사실상 고용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 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받는 인건비 지원금을 바탕으로 인건비 관련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케팅 대행사도 막 시도를 해보고 뭐 유튜브 편집 기술도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다 시도해봤는데 사실 가장 핏이 좋았던 거는 그냥 개발 회사. 저는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그 당시에 인건비 지원금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서 개발 회사가 가장 좋아서 개발 회사를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한 케이스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고용도 해봤는데 고용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사람이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일하는 대표님들이실 텐데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혼자서 일하는 개발자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입 모아서 하는 게 자신은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용을 해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 무섭고 두렵고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챗GPT 등장 이후로는 이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진 시대로까지 많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AI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을 대체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B2B 솔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AI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일을 AI가 대체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인 기업가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정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개발자들도 뭐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낼 수도 있고 그 AI를 활용해서 뭐 AI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기존에 뭐 사람들 많이 고용해서 뭐 대기업들 거 수주해가지고 그걸 뭐 대기업들에게 납품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작게 뭐 금리도 높은 시기잖아요. 되게 작게 시작해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뭐 세상에 기여하고 그만큼의 뭐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완전 공감하고 저랑 완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한 2, 3년 전에 완전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고용을 했을 때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 꽂혀서 사람을 좀 많이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 많이 해주면 사람들 많이 뽑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실 수도 있는데 고용을 해보면 막상 지원 받는 것보다 또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사람 관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의 목표라던가 이런 게 관리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을 좀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원금을 많이 받다가 이제 줄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챗GPT가 등장하면서 저도 빨리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 인건 어떤 인력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보통의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특히 직원들 요즘 이렇게 직원들을 대하면서 이게 그 부분에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챗GPT는 그냥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부정적인 답변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내가 질문해도 항상 일관된 어떤 그런 친절함과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 스타일로 답을 찾아주니까 이거는 진짜 곧 사람의 일자리를 어떤 뺏기보다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업무 효율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관리하실 때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셨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람 네. 관리는 정말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뭐 호감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막 오래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주변 사람한테 호감을 사는 그런 성향은 아니었는데 유비형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막 그 한국식 대표님들은 술 마시고 막 그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다 계약서로 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약서와 뭐 취업 규칙과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 관리를 잘 못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보다는 좋은 대표는 아니고 그냥 계약서로 움직이는 대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뭐 잘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그 종 현장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스트레스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편하자고 하는 거죠. 제가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맞아요. 정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음. 네, 그 서류를 항상 만들어 놓고 저희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가 깔끔하고 딱 항상 그 시작 전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딱 맺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면 챗GPT나 AI로 서비스 되게 재미난 거 많이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챗GPT 등장 이전에는 플러그인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플러그인 만들어서 김비서라는 플러그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비서 같은 경우는 한국 플러그인 중에서는 꽤 좋았어요. 가장 트래픽이 한국 플러그인 중에서는 가장 좋았는데 GPTS로 바꿔서 지금 이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운세 박사라고 그 지금 프로젝트도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그 이론에 따라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AI를 잘 접목시켜서 AI로 사주팔자를 봐주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비서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비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AI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뭐 지하철 언제와 뭐 신분 당선 내가 뭐 정자역에서 아니면 홍제역 뭐 3호선 홍제역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 챗GPT가 대답을 못 하겠죠. 왜냐면 그 DB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대중교통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날씨 정보, 날씨가 오늘 서울 날씨가 어떻고 뭐 내일 서울 날씨가 어떻고 막 이런 공공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공공 데이터들 잘 보여주는 그런 AI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좀 반응은 좀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루셨나요? 근데 이게 대시보드가 네. 많지 않아서 저희도 뭐 그냥 유저 수는 그냥 유니크 유저로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딱히 돈을 벌진 못합니다. 근데 플러그인 다른 경쟁사들도 지금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훨씬 더 좋게끔 해서 아마 성과는 잘 난 것 같아요. 유니크 유저는 한 3,0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GPT-4 플러스 유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희가 대시보드 로그를 박는 거를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DB에만 남겨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은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GPTs 이번에 나온 GPTs가 플러그인의 연장성이거든요. GPTs는 아마 확인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어서 GPTs로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김비서가 GPTs에 좀 도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PT스 김비서 같은 경우에는 GPT스에서 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 뭐 좀 다 제공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AI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많이 제공할.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네, 방범위에서 대비요. 이거는 대비. 제가 마케팅할 때는 좀 네.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지하철 정보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 정보나 날씨 정보 그리고 네이버 검색 이 정도 기능 제공하고 네네. 있습니다. 김비서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왜 잘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표님들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들 유튜브 영상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잘 됐냐 하면은 사실 AI 지금 핫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인 거죠. 뭐 AI 핫하고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거든요. 제가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났을 때 위워크에서 만난 폴란드 친구 의사랑 같이 폴란드 의사인데 AI를 보고 걔도 의사 그만두고 나서 AI를 보고 나서 그냥 와가지고 개발만 하던 그러니까 서비스 만들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어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너 말고 다른 한국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좋은 회사 다니는데 자기가 그 친구한테 너도 퇴사하고 그 지금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대요. 했더니 사실 한국인 정서상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뭔가 뛰어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가 아무리 핫해도 뭔가 다 현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업으로 붙어가지고 플레이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좋은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급자들을 또 빨아들일 수 있어서 제대로는 얘기 안 하고 있긴 해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VC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알토스는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VC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하나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우후죽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IR 자료를 안 만드는 이유가 IR 자료로 뭔가 좋게 표현하는 순간 한국 VC들이 우후죽순 들어와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킥보드 업체가 한국에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주도 킥보드도 많고 뭐 전라도 킥보드, 뭐 서울 킥보드 엄청 많죠. 궁금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VC 업계에서 한번 공유 킥보드가 사업이 잘 된다는 걸 IR 자료가 한번 돌았어요. 공유 킥보드 엄청 노력해가지고 공유 킥보드 업체에 IR 자료를 만드신 대표님들이 한 분 있었겠죠. 근데 그 대표가 한번 IR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 킥보드 사업 진짜 돈 되는 사업입니다 하고 VC들한테 뿌리니까 VC들이 다 너도 나도 심지어 VC들 한 명도 퇴사해가지고 자기도 공유 킥보드 업체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사업은 공개를 하면 안 돼요. 한국이 되게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하나 수익이 난다고 확정되는 순간 너도 나도 다 달려들기 때문에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그렇게 공개하고선 투자를 받아서 좀 회사를 빵 키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좀 비즈니스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부분도 다 전문가인데요. 저는 이제 직장인 출신이고 저도 좀 되게 모범생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냥 패키 치는 거 싫어하고 뭐 그냥 사회에서 요구된 대로 살아왔는데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 당시에 파이어족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행이었을 때 한국에서 최초로 그냥 거의 파이어족 가져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파이어족 커뮤니티를 한국 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젊은 나이에 돈 벌고 싶다는 고민들. 근데 이제 요즘 메타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즘 메타가 뭐냐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하고 되게 짜잘짜잘한 거를 그냥 짜치는 거라고 하죠. 짜치는 거를 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직장인분들께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고 무슨 사업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다 멋진 거 하고 싶어요. 막 꽃집 차리고 싶고 하고 나 뭐
창업해서 꽃집이나 하나 차려보려고 아니면 카페하고 치킨집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래서 카페하고 치킨집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치킨집은 좀, 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카페 차리고 싶어하고 꽃집 차리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업은 국밥집이 돈 벌어요. 국밥집이 돈 벌고 호텔보다 호텔 수익률이 진짜 안 좋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 다 나락 떨어지는데 호텔보다 고시원이 훨씬 더 돈 많이 법니다. 맞아요. 고시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업용 부지에 주거용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엄청 저렴할 때 그걸 사가지고 주거용을 공급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짜치는 게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는 장사 마인드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돈을 잘 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충분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 회사를 스타트업을 매각하신 독점적인 되게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매각하신 분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가 당근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그런 엄청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 성공 사례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독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VC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을 하려면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타트업을 할 거야. VC 투자를 받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VC가 투자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IT는 독점을 할 생각이 아니면 투자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 순간 어떤 작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토스 벤처스, 제가 알토스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토스에서 투자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만 투자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플랫폼만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가 이 스튜디오 와 있지만 스튜디오도 이제 스튜디오를 대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사주팔자 점집만 하는 플랫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독점하는 순간 남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예요. 여긴 독점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어하고 1등 제외한 나머지 2등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이 플랫폼이자 IT 업계인 겁니다. 다 당근 쓰지 누가 번개장터 씁니까? 솔직히 말하면 번개장터 쓰는 사람 전 MAU 많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보고 싶고 그냥 그런 거는 이제 2등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1등 시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서 내가 VC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독점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난 꿈이 크지 않다. 나 이렇게까지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런 기업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 혼자 돈 잘 벌겠다라고 한다면은 작게 시작하고 짜치는 거. 그러니까 앱 시장도 사실 이렇거든요. 앱도 이제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저 앱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막 이런 거로 뭐래요 임영 노래 듣기 막 이런 걸로 다 모아놓고 이런 분들이 할머니들이 그런 거 엄청 듣습니다. 할머니들이 임영 엄청 좋아하시고 이거 진짜 짜치거든요. 어디 나와서 이거 이 앱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되게 짜잘짜잘한 그런 앱들인데 그런 앱 만드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버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마인드로 해야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거면은 진짜 크게 진짜 크게 벌리든가 아니면 장사하든가 이 둘 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최근에 좀 이 AI 스타트업, AI 서비스는 좀 괜찮아 보인다, 행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서비스가 있으실까요? 일단 AI 쪽에서 AI를 아시는 분들이 AI 쪽에서 제가 그 트래킹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딱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업스테이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루다를 만든 거기 어디죠? 이루다를 만든 뭐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루다 만들고 연예과학 만든 회사 스캐터랩이라고 그 회사가 네네. 두 번째이고 거기는 SKT 투자 받았고 업스테이지는 KT 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류튼입니다. 류튼은 이제 워낙에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근데 AI 쪽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류튼은 인정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류튼은 자체로 AI를 만든 게 아니라 뭐 챗GPT API를 써서 그쵸. 만든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래픽 가치는 워낙에 맞아요. 위대하기 때문에 윌튼까지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이루다를 만든 그런 스캐터랩인데 거기도 이제 너무 이루다가 너무 대답을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뭘 만들었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도 인격부여 챗봇 그런 거 인격부여 챗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캐릭터.ai라고 그쵸.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인격부여 챗봇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일론 머스크랑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예수님이랑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격부여 챗봇 플랫폼인데 그런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게 이루다입니다. 근데 이루다는 굉장히 자체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답을 하고 있고 정말 기술력이 우수하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뭐 지금 제가 3등이 리튼이고 2등이 이루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세 번째까지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AI 언어 모델 회사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두가 자타공인으로 정말 다 인정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업스테이지입니다. 업스테이지는 진짜 저도 정말 대표님이 보시면 저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구수하세요. 정말 한국인 네네. 느낌으로 되게 친근한 느낌이신데 진짜 업스테이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정말 한국인의 자랑일 정도로 그런 인공지능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대다수가 사실 B2B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에 들어가는 AI 회사들을 다 SI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출신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님들 원래 대표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졸 출신인가 그런데 그런 것이거든요. 고졸 출신에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성공하신 그런 대표님께서 뭐 네이버 직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 나와서 만든 그런 SI 회사인 것 같은데 되게 일을 잘하고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업스테이지가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B2C 그런 서비스가 아수겁입니다. S컵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업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아수겁을. 아수겁. 그 1000만 명 달성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써봤고 가장 제가 자주 쓰는 거는 그 OCR 기능. 네. 그냥 해외 어떤 상세 페이지나 내용들 그냥 긁어서 얘한테 넣어주면 그 문구 뽑아주고 분석까지 해주고 이게 지금은 GPT-4V가 나와서 지금은 챗GPT로 가능한데 이전에는 좀 약간 이런 게 좀 불편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수겁이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진짜 많이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OCR 기술이 바로 그 업스테이지에서 자랑하는 기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서 저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 없이도 뭔가 이런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리튼 같은 회사는 기술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튼은 그러니까 저희가 웹사이트 만드는 기술이랑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뭔가 홍보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했던 거죠.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무료로 잘 푸는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게 챗GPT 등장 이전과 이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AI 회사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AI 회사들은 딥러닝 강화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 강화학습을 한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되게 복잡해요. 막 이상한 그 뭐라고 텐서라고 하는 뭐 구조가 있는데 막 그걸 되게 복잡 몇 차원 뭐 3차원 4차원 넘어가고 뭐 1000차원 뭐 만차원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되게 복잡한 자료 구조에 막 다 때려놓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고 막 그런 형태인 건데 저는 되게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고 딥러닝 강학습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근데 전통적인 AI라고 회사를 한다면 딥러닝 강학습을 하는 그런 회사를 뜻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의 AI 회사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잘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챗GPT API를 쓰거나 아니면 허깅페이스라고 또 그런 모델들을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잘 다운로드 받아서 웹사이트를 잘 만들고 그 다운로드를 만든 거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회사들은 기술력이 없어요. 그냥 딥러닝 강학습을 못해도 AI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만들고 그런 것들이 기획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는 그 저도 처음에 리튼이 약간 그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자리를 빨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리튼이
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영입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뭐 그런 제가 요즘 그 만나본 AI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리튼 출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수겁이나 뭐 이루다나 뭐 리튼 이런 회사들이 지금 AI로 굉장히 급부상한 회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 언어 모델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어떤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프롬프트를 좀 앞단에 좀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기존의 챗GPT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주로 타겟층들이 챗GPT를 어려워하시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리튼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언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있지 않나요? 네이버가 있지 않나요? 하이퍼클로바 네네네 있는데 좀 아직 좀 많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리튼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서비스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리튼에 따르면 저도 리튼한테 네. 그런 걸 질문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많은 기능을 만들 수 있었냐 하면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아, 결국 다시 근데 이게 챗GPT가 코딩도 해주기 때문에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주면 더 좋고요. 근데 뭐 이제 워낙에 개발자면 가장 좋죠. 사실 개발자면 가장 좋지만 개발자 아닌 분들도 지금 AI 업계에 있다 보면 굉장히 잘하시고 뭐 매출도 높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AI 잘 활용하신 분들은 진짜 생산성이 높으실 텐데 그런 것처럼 뭐 내가 뭐 영상 편집자면은 영상 AI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그거일 수 있고요. 유튜버면 뭐 영상 AI 많이 쓰고 뭐 가수 내가 아니면 작곡가다 이러면은 작곡 AI도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게 개인의 능력이겠죠. 뭐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AI를 잘 쓰는 게 능력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뭐 딥러닝 강화학습 이런 걸 해가지고 맞아요.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딥러닝 강화학습으로 제가 곤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제 주변에 진짜 정말 대단한 개발자님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진짜 대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뭐 딥러닝 강화학습으로 뭐 수백억 대 자산가가 적어도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고 뭐 지금 하신다면은 AI를 잘 활용하는 게 만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혹시 대표님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개발? 개발에도 활용하고 저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다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더 잘 써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데이터 처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뭐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메일 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회의록을 녹음한다,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뭐 어떻게 잘 써야 될지 연구를 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 관점에서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좀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그 지금 그 온라인 클래스 타링에서 그 챗GPT 활용 강사 국내 1위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누적 수강생이 한 몇 명 정도 되시고 그 클래스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 또 클래스를 좀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수강생은 타링은 모르겠어요. 한 2,000명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네네.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오프라인까지 관련해서 이제 뭐 매출액 온라인 클래스로는 매출액이 아마 1위일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 쪽에서 잘 모르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분들이 잘 우리가 AI 흐름에 맞춰서 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크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이는 것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 한 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은 뭐 AI가 잘 모르는, 그리고 저도 AI 지금 딥러닝 강의했을 때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네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이어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피사고 굉장히 대표님 강의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AI가 막연히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어떤 효율화나 그 향상성을 경험을 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좀 AI를 접근해 나가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대표님 클래스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한번 고민해 보셨을 때 약간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생산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몇 가지. 생산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라고 한다면 너무 많죠. 사실 글 쓰는 분들은 뭐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그 지금 AI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 했을 때 이미지도 AI로 다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AI 그런 것도 있어요. AI 모델들 이용해서 AI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예쁜 여성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딥페이크로 그리고 그 예쁜 여성 만든 다음에 그 얼굴만 바꿔 끼우면은 춤추고 노래하는 모델이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I 인플루언서들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그런 AI 모델들을 만들면은 AI 그 연예인 같은 거죠. AI 인플루언서들을 만들면은 걔네들을 활용해서 또 제 광고도 만들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제 광고도 만들고 뭐 상세 페이지에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작곡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뭐 작사할 때 뭐 저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AI로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한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AI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먼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만나시는 분들께 많이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이 무어의 법칙이에요. 사실 IT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왜 지금 세계 1등 회사는 지금 세계 1등 회사가 어디죠? 애플이고 2등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등이 아마 뭐 구글이거나 아마존이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 다 아니면 그 테슬라거나 이럴 텐데 결국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텔 같은 회사는 거의 다 지금 밑으로 떨어졌죠. 인텔은 지금 아직 아예 순위권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럼 한국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라인 같은 회사들이 왜 올라오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왜 나오냐? 소프트웨어는 왜 발전했는가 보면은 이게 무어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하는 거는 다 하드웨어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챗GPT를 제외하고 나서는 AI 회사가 많이 없는 이유도 GPU 비용이나 전기세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GPU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GPU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챗GPT가 적자를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이 적자도 나중에 GPU 비용이 저렴해지고 그러면은 이 적자도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혁신, 그 무어의 법칙처럼 기존의 그 CPU 혁신이 뭐 트랜지스터 직접도가 1년마다 2배가 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뭐 혁신이 1년마다 4배씩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게 GPU에도 작용이 되면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은 저렴해질 것이고요. 그 비용이 저렴해진 것만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마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AI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저희가 2G 시대에는 저희가 텍스트나 뭐 음성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G가 되면서
뭐가 되나요? 3G가 되면서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영상도 보겠죠. 3G부터 이제 영상도 보고, 뭐 4G가 되면서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VR도 하고, 5G는 뭐 V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 혁신이 되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같이 혁신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AI로 텍스트나 사진밖에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파일 크기가 큰 거 있잖아요. 저희가 3G 시대에는 유튜브를 보기 어려웠지만 4G 시대에는 유튜브를 보고, 뭐 5G 시대에는 유튜브를 보기 쉬워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유튜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은 사진밖에 못 만들고 지금은 텍스트밖에 못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AI가 결국엔 영상도 만들어줄 거고요. AI가 뭐 아파트 설계 도면까지 다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뭐 게임도 맞아요.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뭐 게임 그래픽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다 만들어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AI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궁해질 것이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AI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아 너무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게 또 약간 또 계속 비슷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AI가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비즈니스 하려면 또 어떻게 AI가 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만의 어떤 그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잘 써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생각을 하는데, AI가 아무리 점령을 하더라도 뭐 AI 서비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 가치를 만든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업 기회들이 있겠죠. 사업가라면 그런 사업 기회들이 있을 거고, 내가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아시나요? 그 미국에서는 챗GPT가 칵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챗GPT한테 그냥 뭐 대충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먹고 싶은 술 이러면은 칵테일 아마 레시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 레시피에 따라서 자판기가 그거 인식해가지고 다 만들면은 그게 칵테일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사업 기회가 무궁하죠. 뭐 네. AI가 있더라도 사업 기회가 무궁합니다. 그래서 무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가로서 저도 이제 욕심이 많고 이제 열심히 다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 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발굴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일반 저희가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남들보다 더 뭐 제가 영상 편집자면 말씀드렸지만 영상 편집 AI 잘 써야 되고,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엑셀에서도 이제 뭐 엑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희는 그걸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 탈인 강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처리할 때 저희가 스프레드시트로 어떻게 챗GPT 잘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AI 잘 쓰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AI 강의로도 강사님들이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인터넷 초반이라고 굉장히 똑같다고 보는데, 인터넷 초반에 이런 직업이 있었대요. 인터넷 검색 도우미 검색 지도자 자격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검색하는 걸 사람들이 못하니까, 인터넷 검색 지금 하는 거 인터넷 검색 다 하잖아요. 그거 누가 그쵸, 못합니까 그쵸. 싶지만 처음엔 다 못했거든요. 이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 자격증도 알려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대중화가 돼서 더 사람들이 정말 검색처럼 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AI 스타트업도 만들어져도 뭐 오픈 AI에서 GPTs 만들어버려서 다 망하게 하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어떤 테마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이거는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가 이제 한 연초만 하더라도 AI 주식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한데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라면 엔비디아는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지금 훨씬 더 이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뭐 구글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뒤따라오겠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뒤따라올 수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빅테크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AI가 일자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이 AI가 뭐 일자리를 얼마나 뭐 그걸 뭐 얼마 체감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AI라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상상력의 나래를 저희가 넓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을 못 하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AI보다 저희가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그 10,000원의 생산성을 못 내고 AI한테 밀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이런 개념도 나와가지고 기본소득을 할 거고 이게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한다면 뭐 미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더욱더 돈을 많이 찍어내겠죠. 더욱더 돈을 많이 찍어내고 복지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코인을 한편으로는 대체제로 볼 수도 있겠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해진 발행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지 비용이 늘어나서 뭐 통화량이 막 늘어나는 시점에 코인 같은 걸 사서 내가 방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춰야 되거든요. 통화 가치를 낮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자산, 뭐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걸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상상력을 넓혀보는 것도 되게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제 헤지펀드들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미국이 뭐 불황을 겪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은 AI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을 극대화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AI로 생산성 혁신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은 엔터 산업이 또 각광을 받겠죠. 그러면서 뭐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주식을 소유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거든요. 엔터 산업들 게임 회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엔터 산업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음악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 이런 주가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생각의 나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 보시면은 이게 딱 이렇습니다. 원래 변화하는 시기에 투자하기 가장 좋거든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는 뭐 카카오 같은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이 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 투자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거든요. 제가 샀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샀던 주식이 저는 의자 주식을 샀습니다. 의자 주식. 의자요?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재택 근무를 하거나 하면서 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냥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의자 수요가 늘어날 거야 하고 의자 주식을 샀습니다. 실제로 CDG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해서는 상상력을 넓히기, 이게 변화에 투자하는 거죠. 결국에는 변화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상력을 스스로 넓혀 보셔야 됩니다. 네. 그 기존에는 이 챗GPT 등장 이전에는 그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뭐 찌라시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는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등장 이후에 어떤 챗GPT가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어떤 기존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그 미래를 예측을 해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대표님께서 그 주식이나 뭐 투자 관련해서 하실 때 좀 도움을 받는 뭐 활용법들이 좀 있으신 게 있으신지 좀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investing.com이라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데이터 회사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investing.com 코리아와 굉장히 많은 investing.com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들이라든지 프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인베스팅닷컴도 다 뭐 AI든 아니면 여러 가지 주식을 분석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애널리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주가를 분석을 해주는데 그 주가 분석이 대부분 틀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AI가 원래 AI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그냥 처음 등장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AI 지금 등장이 2차 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차 붐이고 1차 붐이 뭐냐면 알파고 때예요. 그러니까 2차 챗GPT 등장은 2차 붐이고요. 근데 1차 붐은 알파고 때였는데 그게 이세돌을 이기면서 정말 많은 그 파란을 일으키고 그쵸. 제 주변에서도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AI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잘 됐던 게 뭐냐면 딱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 당시에 딥러닝과 광학습을 통해서 잘 된 분야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주식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를 AI를 하는 것과 경제인 거죠. 두 번째가 의료입니다. 의료. 주식 경제와 의료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CT 사진 같은 거 AI가 다 분석해가지고 뭐 이게 뭐 암 위험이 있는 거 뭐 발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AI가 이제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회사들이 굉장히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회사들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도 그 지금 굉장히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그런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20대 중후반인데도 임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당시 1차 붐을 겪고 나서 AI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뭐 초특급 스타트업이 된 회사로 핵심 임원으로 간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한 승률이 60% 정도 난다고 해요. 원래 주식 투자를 해서 단기로 저희가 매도를 해서 승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승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60%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실상 돈 복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은 10% 정도 계속 이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카지노가 왜 항상 승리자고 카지노의 플레이어들은 왜 항상 가난하게 살고 패배자냐면은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0이고 플레이어가 이길 확률이 48이기 때문이에요. 4%의 차이가 영원한 카지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영원한 패배자를 플레이어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승률을 내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그냥 돈복사가 되는 거죠. 20% 정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돈복사가 되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승률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걔네들이 뭐 진짜 돈을 잘 벌면은 혼자서 하거든요. 진짜 돈을 잘 벌면은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AI로 돈 복사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절대 남의 것들을 운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운영해요. 왜냐하면 이게 AI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은 돈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그 회사가 2018년까지 한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세전 수익률이 한 60%인가 그렇고 세후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계속 벌면은 계속 그러니까 40% 정도의 계속 돈 복사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AI로 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수학 모델로 초단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로 돈 복사를 해가지고 몇 조, 몇십 조, 뭐 몇백 조 자산가가 된 사례가 미국에 이미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근데 그 회사가 2018년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 걸 공개를 했거든요. 자기네가 2018년에 이렇게 우리 30년 동안 이렇게 돈 많이 벌었음. 우리 사실 이렇게 자기 자본 다른 회사들 거 자본 운영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자본만 가지고도 이렇게 돈 복사해가지고 우리 몇백 조 벌었다. 막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왜 2018년에 공개를 했을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수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자기네들만 그 이익을 먹고 있다가 AI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AI 퀀트 투자들한테 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끝물일 때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고 끝물일 때 정보가 맞아요.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드프레스가 끝물이다 이러면 워드프레스 강의가 이제 우주선 터져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가 끝물이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가 강의가 본물처럼 퍼져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저한테 이제 정보를 뭐 어떤 사업 해야 되냐고 물으시면 진짜 정보를 안 주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건 정보를 안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AI 퀀트 모델로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자그마한 헤지펀드들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 자기 자본으로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많아지면은 시장이 크는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주식을 사는데 뭐 100주를 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수학적 모델이 잘 동작을 하거든요. 100주를 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신한은행도 내 거에 넣고 싶대, 아니면 뭐 국민은행도 넣고 싶대 이래가지고 뭐 자본이 한 100배 정도 늘어났어요. 남의 자본을 운영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럼 100개를 살 거를 10,000개를 사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 퀀트 모델링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트를 운영하시는 그 AI 퀀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으로 해요. 그 정보를 남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군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AI로 돈 복사 기계를 만들어내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인베스팅닷컴도 저도 써보고 뭐 카카오톡에도 막 그런 카카오 주식에도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개된 AI 제품들을 가지고 이익을 내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AI 제품들은 누군가는 분명하게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끝물이 되면은 뭐 한 500년 뒤에 500년 뒤가 아니라 뭐 또 30년 뒤에 뭐 양자 컴퓨팅이 나와서 AI를 끝냈다. AI를 끝내고 뭐 양자 투자가 막 인기를 끈다. 그런 하면은 그제서야 AI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공개를 하겠죠. 와, 우리 30년 동안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막 이러면서 공개를 하겠죠. 지금은 누군가는 내부 정보로, 그냥 폐쇄전 정보로 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VC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공개가 다 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돈 되는 그런 정보를 주는 순간 한국 VC들은 다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퍼져요. 그럼 경쟁자들도 늘어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공개된 정보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AI로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뭐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그 솔루션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어떤 솔루션 이외에 기존에 그 거의 데이터 분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완전 초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지금 챗GPT잖아요. 챗GPT가 그런 걸 잘 해주는데, 제가 인베스팅닷컴을 이제 거의 홍보 대사처럼 이렇게 쓰면서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챗GPT를 접목해서도 주식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쉽지 않군요. 이게 AI가 뭐 재무제표 같은 거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상 AI가 재무제표를 보고 그 추정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쉽지는 않아요. AI가 그 스프레드시트 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추정 기업 가치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잘 뽑기 때문에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물론 뭐 GPT-5가 나오고 그리고 뭐 GPU 비용이 더 저렴해지고 뭐 그러면은 정말 AGI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한 3년 동안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또 그게 또 가능해지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 오픈 AI가 윤리적인 걸 많이 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표님께서 그 AI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좀 많이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인사이트가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떤 정보가 돈이 된다, 이건 진짜 이렇게 돈 복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정보를 공개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나만 알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만, 그리고 네가 그렇게 벌고 있으면은 네가 찍어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저랑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지금 이제 런칭이 됐나요? 런칭 준비 중인 그 AI 사주팔자에 관련해서 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I로 지금 최근에 만든 서비스가 운세박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AI가 지금 뭐 공정 이용 때문에 운세 관련돼서 답변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주팔자를 보겠다. 사주팔자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뭐 그 주석이라고 하나요? 뭐 만세력에 기반한 어떠한 그런 뭐 60갑자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보는 겁니다. 나의 성향을 분석하고 MBTI처럼 나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의 점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이론입니다. 사주팔자는 한의학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도 무당은 되게 안 좋은 거였고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무당 같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되게 그 선비로서 그런 인정을 받거든요.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중인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한의학도 사실 이게 되게 과학적 근거가 현대에서는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게 사주팔자가 왜 이 구조, 이 이론에 따르면 뭔가 인간을 분석하는 이론이라는데 이게 왜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사주팔자가 이론적 토대 위에서 움직인 건데 그 이론적 토대를 AI한테 심어놓은 게 지금 운세박사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저도 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운세박사 꽤 정확성이 높은데 저도 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중국 명리학이 어디서 내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오래된 조선시대의 그런 선조들의 그런 이론을 AI한테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아주 개인화돼서 여러분들 것만 바로 봐주는 게 운세박사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신년 운세가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 12월부터 신년 운세 굉장히 많이 마케팅에 들어갈 건데 저도 한번 오늘 네. 그 촬영하기 전에 한번 써봤는데 이거 굉장히 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좀 이야기해줘서 저도 좀 놀랐고 그 대표님께서 지금 GPT맨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이 명략이 왜 맞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사주팔자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저는 제가 그 폴란드 의사 친구랑 굉장히 많이 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명언이 뭐냐면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는 거는 크게 할 거면 아예 크게 해서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만들던가 작게 할 거면 아주 작게 시작해서 빨리 하고 그렇게 여러 개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the best one is the easiest one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의사 친구랑 저는 AI 지금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 리스트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예요. The best one is the easiest one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런 이론을 학습시켜가지고 뭔가 사업화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명리학은 좀 공개된 거고 이건 내가 빨리 공부해가지고 AI한테 넣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비즈니스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김비서 같은 경우에 지금 AI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인 김비서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고도화를 하고 싶고 되게 많이 키우고 싶은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운세 박사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빠르게 정말 고퀄리티의 그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른 게스트분들 그리고 제 컨텐츠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전문성이 내가 없더라도 챗GPT를 활용한다면 누구나 다 그 어느 정도의 그 챗GPT와 대화나 어떤 그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대표님 저희가 챗GPT 이전에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명리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서비스로 만들지? 근데 그걸 명리학은 저는 공부를 했어요. 명리학 공부하셨군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챗GPT가 모릅니다 그걸. 네네. 그래서 어려워. 이게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론이라서 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베이스가 없는 분들도 좀 챗GPT를 활용한다면 약간 그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 서비스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는
AI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도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이걸 만들면서 그 백엔드 쪽 노드.js라는 걸 쓰는데 그걸 전혀 모르던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챗GPT가 사실상 사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 그 무역회사는 너무 바쁜 스타트업이어서 저희가 뭐 사수가 없는 곳이면은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뭐 QC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전문 용어 같은 거 물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그런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을 꿈꾸신다면은 독창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뭔가 이론이 제가 뭔가를 공부해서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뭐 그리고 또 특허 관련해서 뭐 AI를 작성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AI를 잘 튜닝을 하셔야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독창적인 거 진짜 사업을 만드실 거면은 어느 정도의 독창성은 잘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GPT맨님만의 어떤 그런 번뜩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좀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표 의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제가 그래서 막 스타트업에서도 막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런 거예요. 약간 돈보다는 뭐 사회적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뭐 사업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신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장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꼭 어설픈 사업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자신을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청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멋있는 척하는 게 너무 꼴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돈을 버는데 사람이 돈 벌려고 사실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멋있는 거 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뭔가 목표 의식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뭔가를 돈을 빨리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반포 살고 싶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반포 살고 싶은데 반포를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어쩔 수 없이 펼치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저도 이제 뭐 뇌과학자들이나 뭐 다른 유튜버 자기 개발 유튜버들 보다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번뜩이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 일단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께 또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좀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되게 막 굴곡 있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내가 이 집단에서 가장 못난 사람인 곳으로 그 집단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가면 내가 제일 못났어. 이런 것을 가야지 내가 자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니면 의지력, 내가 의지력을 갖고 싶을 때에는 내가 가장 못난 사람들이 있는 집단으로 가서 열등감을 좀 느끼고 뭔가 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간단한 목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게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진짜 반포자이 사는 거. 반포자이. 네, 돈 많이 벌고 반포자인가요? 싶어요. 네, 저는 진짜 돈 많이 시그니엘 벌고 가야 되지 않나요? 시그니엘보다 요즘 시그니엘이 핫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곳에서 평범하게 좋은 애들 뭐 그냥 뭐 초등학교 잘 보내고 평범한 게 반포인가요? 오늘 말씀 나누니까 지금 너무 일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 거 혹시 안 느끼시나요? 열정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좀 되게 저희가 게스트분들 여러 모셨는데 그중에 좀 가장 좀 돈 얘기를 되게 딥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 이렇게도 또 생각하고 계시구나를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시 준비 중이신 그 사주팔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운세박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영상에 그런 더보기란에 한번 네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작자이지만 지금 AI 그런 명리학을 다 운세 박사로 그러니까 AI 쪽으로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다 AI 쪽으로 튜닝해 놓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데 왜 정확도가 높은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심리인가 이거 싶기도 한데 그래서 한번 신년 운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운세 박사 한번 링크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자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